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다. 그러니까 약간 아마도 그런 얘기 같아요. 고려 사회의 지배층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마 흔들린다고 하는 거 봐서는 뭔가 이 지배층의 세계에서 어떤 대단한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보기로 하죠. 이제 제목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귀족이 특권을 누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귀족 일단은 귀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귀족이라고 하느냐. 요거는 귀할 귀자예요. 귀할 귀자고 요게 이제 가족, 민족 할 때 쓰는 말인데 요거는 귀하다 이런 뜻이고요. 귀하다 이런 뜻이고 요 족자는 사실은 가족, 뭐 민족, 종족 이럴 때 쓰는 족자라서 약간 혈통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족이려면 뭐여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귀족이라고 하느냐, 요걸 두 가지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건 사실 동아시아적인 주장이기는 한데, 어, 전체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그냥 돈 많다고 귀족이 아니야. 그냥 돈 많다고 귀족이 아니고 어떤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로서의 어떤 위치와 어떤 인식이 있어야 돼요. 다스리는 자,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면 왕이 아닌데 내가 왕은 아니지만 내가 다스리는 자로서의 인식을 가질 수 있어. 그러려면 어떤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정책으로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책을 만들 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적용할지 의논할 때 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은 관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직자 중에서도 그냥 관직자가 아니라 고위 관직자.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려면 그 조건이 첫 번째로는 고위 관직자여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로는 요게 가문으로 계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빠도 고위 관직자고 나도 고위 관직자고 내 아들들한테도 고위 관직자의 자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고 그런 경우를 귀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관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족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야. 제도사 할 때 배웠던 건데 관리 선발에서 배웠었죠. 일단 음서가 있고요. 이제 금수저죠, 금수저. 금수저 낙하산. 그다음에 과거제도가 있죠. 과거제도가 있는데 둘이 이제 어떤 내용의 제도인지는 아실 거예요. 음서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게 고위 관직자인 경우에 나를 과거 시험을 안 보고도 관직을 시켜줄 수 있는 경우 그런 이제 금수저, 낙하산 그런 경우를 음서라고 하죠. 과거 시험은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그런 거가 이제 과거 시험인데 그럼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음서로 관직을 얻고 또 어떤 사람들이 과거 시험으로 관직을 얻느냐 요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음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고위 관직자인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거잖아요. 주로 어떤 사람이 오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 지방 호족이었어. 지방 호족이었는데 지방 호족들 중에서 이 중에서 내가 공이 있어서 관직을 하사받은 경우. 그럼 이제 봐봐. 내가 공이 크면 높은 관직을 받겠죠. 보통은요. 고려의 관직이 1품부터 9품까지 있어요. 있으면 주로 이 한가운데가 5품이잖아. 5품 이상이면 고위 관직자로 쳐요. 그러면 이 1품부터 5품까지 여기까지가 고위 관직자, 즉 여기까지가 귀족인 건데 보통은 과거에 지방 호족이었어서 내가 지방 호족으로서 왕건의 통일 과정을 도왔어. 그럼 이제 공이 있는 경우죠. 그 경우에는 이 공을 인정받아서 관직을 하사받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높은 관직을 받죠. 그 경우에 이제 귀족이 되고 그 경우에 이제 음서로 내 아들을 관직을 줄 수 있지. 이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시험은 기억나시겠지만 광종 이후에 생기는 거죠. 요 경우에는 본인이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육두품 출신의 가문들. 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둘 다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귀족이려면 가문으로 계승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둘 다 가문으로 계승이 보통은 돼요. 왜냐면 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니까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문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해가 되실 거야. 이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충청권의 지방 호족이었어. 충청권의 지방 호족이었는데 통일신라 말기에 통일신라 말기에 내가 충청권의 지방 호족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쓱 보니까 왕건이 엄청 센 거야.
그래서 왕건한테 내가 세력으로 가지고 있는 충청권 땅을 그냥 갖다 바치고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왕건 부하로 들어갔어. 그럼 왕건 입장에서는 자신의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이 내가 충청권을 갖다 바친 게 되게 도움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나를 공신으로 인정을 해주고 관직을 준다고. 높은 관직을 준다고. 그럼 내가 이제 아들한테 음서를 적용해서 내 관직을 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관직을 이어준다기보다는 내가 음서를 적용해서 내 아들도 관직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줄 수 있죠. 이런 경우가 보통 음서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가문의 선조가 왕건 통일 과정에서 지방호족인데 공신인 경우, 그래서 관직을 받은 경우에 이제 음서를 적용해서 올라온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문으로 계승이 되죠. 근데 이제 과거 시험인 경우가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요 경우는 그러니까 특이하다기보다는 요거는 실력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가문으로 계승이 되느냐? 중간에 누가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중간에 어느 아들이 공부를 싫어해서 공부를 안 해서 실력이 없으면 끊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도 어떤 가문으로의 계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일단은 과거 시험을 준비할 만큼 그러니까 아들한테 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집 자체가 극소수예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은 자식을 낳으면 공부를 시키죠. 근데 요게 일반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공부를 시키는 요런 사회는 되게 현대 사회예요. 1900년대 이후가 돼야 이게 가능해. 대부분의 집들이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시킨다? 요건 1900년대 이후의 이야기예요. 보통은 자식을 낳으면 뭐 해야 돼요? 농사를 시켜야지. 한 6살, 7살까지만 키우고 그다음부터는 데리고 나와서 너 잡초라도 뽑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한테 공부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내 아들이 내 농산일을 돕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야.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집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문으로 계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공부를 싫어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자식이 여러 명이지 그런 경우. 그죠? 자식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공부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둘째 아들한테 혹은 셋째 아들한테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귀족이에요. 이런 게 이제 귀족인데 이 귀족이 특권을 누렸다는 거죠. 하나 보시면 일단 아까 봤던 것처럼 주로 이제 지방 호족 출신들 이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 중에서 공이 있어서 공신으로 인정받아서 관직을 하사받은 경우에 이제 요게 이제 음서를 적용받는 거죠. 그다음에 신라 육두품 출신들은 보통은 이제 얘들은 음서를 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본인이 직접 승진할 거 아니면. 그러니까 공이 있다고 인정받기가 어려운 게 육두품들은 실력이 있는 거지 세력이 있는 게 아니죠. 세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신으로 인정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보죠.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귀족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문벌 귀족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문벌 귀족이면 문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광종 이후 과거 시험이 적용된 이후의 지배층을 문벌 귀족이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귀족이 되는 방법은 이런 거죠. 어쨌든 관직에 올라야 되는데 그 방법이 과거제, 음서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관직에 오르게 되고요. 관직에 오르면 그 뒤에는 이제 승진을 해서 오품 이상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고려 정부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오품 이상이 돼서 귀족이 됐다. 그러면 그 가문, 그 귀족이 된 사람의 가문이 귀족 가문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줘요. 어떤 식으로 돕냐면 돈을 준다기보단 땅을 줍니다. 봉음전이라는 땅을 주는데 이 땅은 귀족이 된 그 사람의 가문이 앞으로도 귀족 가문일 수 있도록 그 귀족 가문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이 이게 가능하도록 해요. 뭘까요? 상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품 이상으로 승진을 해서 귀족이 됐어. 그러면 얘네 가문이 그 이후로도 대대로 귀족 가문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땅을 줘서 돕는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 땅이 공음전인데 이 땅은 한번 받으면 이제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문이 이 공음전이라는 땅을 받은 가문이 이 땅을 계속 물려줌으로써 귀족 가문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고려 사회는 한 번 귀족이었던 가문이 계속 귀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두 개인 거예요. 뭐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오품 이상의 고위 가려면 나도 그냥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음서제가 있고요. 그죠? 음서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땅을 받아서 그 땅을 계속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공음전이 있고 이 두 개는 한번 귀족인 가문이 앞으로도 귀족일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귀족 가문을 유지해주는 제도인 거고 과거제는 이런 제도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가문 자체가 극도로 적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가문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의 그 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대대로 귀족 가문이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안 태어났어. 근데 얘가 공부를 너무 싫어해. 하지도 못해. 그러면은 이제 귀족 가문으로 유지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제는 어 그렇죠. 이제 과거제 자체는 귀족 가문으로 유지해주는 제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 가문이 귀족 가문인데 내 아들도 관직으로 올리고 싶어. 그럼 과거로는 안 되죠.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면. 그죠? 그 경우에는 이제 음서제 적용을 기대해야겠죠. 그래서 음서제와 공음전이 귀족 가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어, 이걸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봐봐. 아까 얘기했다시피 1품부터 9품까지 관직이 있고 한가운데가 5품이기 때문에 5품 이상이면 귀족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4품이야. 내가 4품인데 그러면 나는 귀족이 됐죠. 그래서 나는 공음전도 심지어 받았어. 그러면 난 귀족으로 인정받은 거죠. 땅까지 받았으니까. 그럼 끝인 걸까?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사품으로 올라서 오품 이내에 올라갔고 공음전까지 받아서 이 나라의 귀족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나는 그걸로 끝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 야망은 끝이 없어요. 그럼 이제 뭘 바랄까? 승진을 바라겠죠. 3품, 2품, 1품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과거 시험은 붙은 거고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할까?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이제 한국인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뇌물 바치나요? 이래요. 맞아요. 그죠? 뇌물을 바칩니다. 누구한테요? 나보다 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3품, 2품, 1품한테 관직을 그러니까 3품, 2품, 1품의 이 고위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바칩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한테. 왜 바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잘 보여서 어쩌게? 친해지게. 그죠?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승진시킬까요? 고민할 때 내 이름을 떠올릴 수 있도록, 나를 추천할 수 있도록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올라가려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랑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봐봐요. 친해진다라는 관계의 끝판왕, 가장 친한 관계는 뭐예요?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만큼 친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아니었던 남이었던 사람이 가족 내지는 친척이 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결혼밖에 없죠. 그럼 이제 본인이 결혼하진 않겠지. 본인이 나보다 높은 건지 그러면 게이지. 그죠? 이제 그게 아니고 내 딸을 저쪽 가문과 결혼시키거나 내가 저쪽 딸과 결혼하거나 아니면 내 아들을 저쪽 딸과 결혼시키거나 어쨌든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럼 봐봐. 그렇게 해서 나보다 높은 관직과 결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올라가서 가장 높은 관직인 1품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끝인가?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더 강한 권력을 갖기를 바래요. 그럼 이제 가장 강한 권력을 관료 입장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 결혼인데 누구랑 결혼하는 거겠어요? 왕족과 왕실과 결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귀족들은요. 대부분은 귀족들끼리 결혼을 하는데 모든 귀족의 가장 큰 바람은 이거예요. 왕실과 결혼을 하는 거죠. 왕실과. 그럼 내가 권력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이름이 떠올라야 될까요? 누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인물 중에서 이 사람은 좀 비정상적으로 권력이 강한 거다. 그래서 이런 단독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이자겸입니다. 이자겸. 이자겸 기억나시나요? 이자겸이 뭐 했던 인물이냐면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거란 3번 침략 막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여진이 들어오죠. 여진이 처음에 그냥 세지기만 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 가끔 막 침략해서 먹을 거 뺏어가고 막 이랬을 때는 처음에 몇 번 막아봤다가 지니까 윤관이 기병부대의 중심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서 별무반을 만들죠.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 이끌고 올라가서 여진 물리치고 동북구성 빼앗아 왔다가 그 다음에 그냥 별 쓸모 없어서 돌려주고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진이 더 세지죠. 여진이 금나라를 만든단 말이에요. 여진이 부족을 통일해서 금나라라는 나라를 만들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얘들이 이제 기존의 거란족 요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서 우리가 세긴 세구나라는 걸 느끼고 우리 고려한테 군신 관계를 요구하죠.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데 요걸 고스란히 그냥 단독 결정으로 수용했던 게 이자겸이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저걸 배우면서 저런 것들은 사실 군신 관계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인데 다른 나라가 저런 관계를 요구해 온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신하들끼리 왕과 함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본인이 왕도 아니면서 저런 걸 단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기본적으로 보통 관료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은 아닌 뭔가 비정상적인 형태의 권력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걸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자겸이 이런 비정상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결국 뭐겠어요? 왕실과의 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겸은 기본적으로는 문벌귀족이고요. 문벌귀족의 아이콘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예상했듯이 왕실의 외척 가문이에요. 즉 외척이면 뭐예요? 왕실의 엄마 쪽 친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친척분들 호칭 부를 때 이제 외자 붙으시는 분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그죠? 엄마 쪽 친척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자겸이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겸 이때 왕실의 가계도를 보면 이래요. 이게 되게 이상한데 봐보세요. 이자겸이 한창 활동할 때 임금이 예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자겸은 각고의 노력 끝에 자기의 딸을 예종과 결혼시킵니다. 그게 문경태후예요. 그리고 문경태후와 예종이 예쁜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왕으로 올라온 게 인종이에요. 그런데 인종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패비 이씨와 결혼을 하는데 이게 이자겸의 셋째 딸이에요. 어? 이상하네. 인종의 엄마는 이자겸의 둘째 딸인데 인종의 아내는 이자겸의 셋째 딸이네. 그러면 문경태우와 인종의 아내 패비이 씨는 무슨 관계인 거예요? 자매 관계예요. 자매 관계. 그죠? 그러니까 인종은 엄마의 여동생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엄마의 여동생. 이모죠, 이모. 이모 사랑해. 아, 나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토할 것 같은데, 그죠? 인종이 이제 어릴 때 이모 있잖아. 우리 궁궐 뒤뜰에서 기억나? 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모가 나 꽃 꺾어줬을 때 너무 설렜어. 그죠? 이게 근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 수업 시간에도 토할 것 같았고 영상으로 이 꼬라지를 보고 있으려니 더 토할 것 같죠. 그죠? 저도 현타가 와요. 내가 지금 이거 방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게 말이 되나?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인종이 저 결혼을 원해서 했겠냐고요. 이모 사랑해 이게 원해서 했겠냐고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이해하시면 인종이 저 결혼을 했던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일단 인종이 어렸을 거고. 그러니까 야 이모 손 붙잡고 걸어봐. 정신 차려 보니까 결혼식인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자겸이 시켜서 했겠죠. 당연히. 그죠? 봐봐요. 인종이 태어났어요. 인종이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그 순간에 이자겸은 인종한테 어떤 존재예요? 인종내 엄마의 아빠잖아. 그럼 뭐예요? 외할아버지라고. 그죠? 그런데 인종이 이모 손잡고 걸으라고 알았어 이모 여기 오씨 결혼식이야. 그러면 내 아내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장인어른이죠. 이게 뭔 개족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동시에 장인어른인 거죠. 이 개쓰레기 같은 족보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고려의 권력 서열 1위는 누구예요? 이자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겸이 이게 왜 가능한지 알겠죠? 이자겸이 군신 관계를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인종이 이자겸의 셋째 딸과 결혼을 하는 그 순간 그래서 이자겸이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동시에 장인어른이 되는 그 순간 고려의 권력 서열 1위는 왕이 아니고 이자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이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인종이죠. 그럼 인종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은 이자겸이죠. 그죠? 그리고 이자겸은 이 권력을 등에 업고 그냥 지멋대로 합니다. 지멋대로 하고 당연히 인종은 이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종도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종이 점점 이건 아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아무리 저분이 나의 외할아버지고 장인어른이고 하더라고 해도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건 저분이 잘못하시는 거고 내가 왕으로서의 내 권력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정치에 대해 조금씩 이해가 생기고 하면서 이자겸의 권력을 조금씩 야금야금 압박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자겸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자겸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게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에 이자겸이 지금 고려의 가장 강한 권력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막 수도 개경에 궁궐도 불타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데 이게 또 어떻게 진압은 돼요. 이게 어떻게 진압이 되냐면 인터넷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이자겸 부하 중에 척준경이라고 있어요. 척준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게 인터넷에서 뭘로 유명하냐면 소드마스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칼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우리 민족의 싸움 잘했던 걸로 그러니까 1대1 파이트 진짜 막 MMA처럼 이렇게 프로 그러니까 프리파이트 야차를 아무튼 이렇게 그냥 싸움을 잘하는 걸로 유명했던 인물로는 이제 장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척준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정찬성, 김동연이 있죠. 이제 그렇게 4대 천왕인데 아무튼 척준경은요 원래는 장군 출신이고요. 주로 이제 여진을 상대로 많은 성과를 냈었던 북방민족 여진족을 상대로 잘 싸워서 많은 성과를 냈던 인물인데 병사들 지휘나 작전 지휘 능력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뭘로 유명하냐면 혼자 막 치고 들어가서 막 한 열댓 명 막 여진족 죽이고 돌아오고 또 혼자 치고 들어가 한 20명 죽이고 그러니까 약간 영화 속의 마동석 같은 존재예요. 범죄도시 이런데 막 마동석 가면 막 다 때려 죽이고 막 이러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의 존재고 이자겸 부하로서 이자겸 세력의 군사력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인종이 척준경을 설득하는 데 성공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볼 땐 어떠냐? 이자겸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정상 같냐? 그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권력을 계속 장악해 나가면 너라고 냅둘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척준경이 들어봐도 맞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척준경이 인종한테 설득이 됩니다. 그죠? 설득이 돼가지고 척준경이 이자겸의 등을 돌리게 되면서 이자겸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어떤 힘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진압을 하는데 성공하고요. 이제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 진압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왕실이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 무슨 이모랑 결혼을 하고 이런 개족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왕실이 망신을 당한 거죠.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다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작거리만 나가도 우리 왕은 이모랑 결혼했대 막 이런 얘기가 도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왕실의 명예를 되돌려 놓는 게 가장 큰 이제 이 이자겸의 난 이후의 목적이 되겠죠.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이자겸의 난을 공부하시면서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런 절차가 아니야. 이런 과정이 아니야. 무슨 이모랑 결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자겸은 문벌 귀족이잖아요. 이 사회의 지배층이라고. 그죠? 이 사회의 지배층인데 지금 이자겸의 이런 플레이가 지배층으로서의 어떤 백성들이 지배층한테 기대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데 뭐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근데 그 불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죠. 좋은 목적이 아니고 지 욕심을 못 채워가지고 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겸은 아니라는 건 뭘 이게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의미냐면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고려 사회의 지배층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주의해서 인식하셔야 되는 게 문벌 귀족이라는 지배층들이 지배층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자겸의 나는 지금 문벌 귀족이 그러고 있다는 걸 지금 고려사회의 지배층으로서의 문벌 귀족이 지배층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 보인 거예요. 세상 앞에 까발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건 문제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회라도 지배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심지어 평등사회인 지금도 지배층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총수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지배층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회 지도층 인사들, 지배층 인사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단 말이야. 국회의원들한테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법을 만들기를 바라고 대기업 총수들한테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배층 인사들, 지도층 인사들이 그런 역할을 아예 져버리면 국회의원들이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고 대기업 총수들이 그냥 나 벌어놓은 거 많으니까 난 나만 생각할래 이런 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그럼 국가가 운영이 되겠어요? 법도 개판이 되고 경제도 개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회의 지배층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심각한 문제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고려 사회가 지금 그 문제에 맞닥뜨린 거예요. 봉착을 한 거지.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라는 사건의 진짜 의미는 이자겸이 속해 있었던 그 문벌귀족이라는 지배층이 고려 사회에서 지배층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도 하고 아이디어도 냅니다.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묘청이라는 스님께서, 이분 평양에 계신 스님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자겸이 문벌귀족인데 반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개경에 있는 궁궐이 불타고 또 문벌귀족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문벌귀족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 문벌귀족들 다 어디에 살아요? 수도 개경에 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개경에 있는 궁궐이 불타고 개경에 계신 왕권이 약해지고 개경에 살고 있는 문벌귀족들이 다 막 제 역할을 못하고 이런 것들은, 아, 개경이, 개경이라는 땅의 기운이 다해서 그렇다. 이거 뭐의 이야기예요? 풍수지리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풍수지리설을 갖고 오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개경의 궁궐도 불타고 개경에 계신 왕의 권력도 약해지고 개경에 있는 문벌귀족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이거는 개경이 문제다. 개경의 땅의 기운이 다한 거기 때문에 땅의 기운이 좋은 곳으로, 좋은 기운이 많이 있는 땅으로 수도를 옮기면, 이 사람은 어디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평양 출신인데. 그렇죠? 평양이 땅의 기운이 좋다. 평양은 이 당시에는 고려가 뭘로 운영했었죠? 서경으로 운영을 했었죠. 여기가 아직은 땅의 기운이 충만하기 때문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평양으로의 천도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을 내세우면서 서경, 즉 평양으로의 천도를 주장을 해요. 이걸 서경천도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경천도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문신이었던 정지상과 함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간단해요. 서경으로, 즉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기만 하면 여기 땅의 기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 잘 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왕권도 세지고, 왕권이 세질 거기 때문에, 여기가 서경이죠, 여기가 평양. 여기로 수도를 옮기기만 하면, 그럼 뭐 다 잘 될 거다 이거예요. 왕권이 세질 거기 때문에 연호도 독자적으로 쓸 수 있고 고려 왕도 황제라고 부를 수 있고. 이거 언제부터 못 불렀겠어요? 금나라 군신관계 수용하고 나서 못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금나라도 몰아낼 수 있고, 우리가 금나라 여진족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제 금나라 여진족도 그러니까 몰아낼 수 있고, 군신관계도 끝장낼 수 있고, 우리가 황제칭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호도 쓸 수 있고, 잘 나갈 거다 이거예요. 잘 나갈 거다. 이 얘기를 들으면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왕이 기분이 좋아요. 인종. 이때 왕이 아직은 인종이거든요. 인종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인종이 기분이 좋을까? 그러니까 인종은요, 사실은 다른 데 가자 그러면 그냥 좋아. 왜냐면 인종은 왕이죠. 그럼 어디 있겠어? 수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 개경에 있다고. 개경엔 왕만 있는 게 아니죠. 개경엔 왕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문벌귀족들도 있다고. 누구 같은? 이자겸 같은. 그러니까는 이제 이자겸에 나는 가까스로 진압을 했지만 인종이 볼 때는 다른 문벌 귀족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놈이 그놈들이야. 이자겸 1, 2, 3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고 개경의 문벌 귀족들이 판치는 게 계속되면은 이자겸에 난 1, 2, 3, 시즌 1, 시즌 2, 시즌 3가 반복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벌 귀족들도 인종 눈에는 다 똑같은 이자겸들로 보이는 거야. 이자겸 1, 이자겸 2, 이자겸 3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벌 귀족들, 이자겸 같은 놈들이 드글드글한 개경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벌귀족들이 가득한 개경은 꼴도 보기 싫고 떠나고 싶고, 그러니까 개경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 누가 이런 얘기 해주면 너무 듣고 싶었던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종은 묘청의 이 얘기를 되게 반겨요. 묘청이 평양으로 가자 그랬을 때 인종은 너무 좋아, 완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문벌귀족이 반대하죠. 문벌귀족은 계속 개경에 있고 싶지. 그러니까 문벌귀족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개경 중심의 문벌귀족들이 반대하면서 결국은 서경천도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은 인종, 즉 왕이 문벌귀족한테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문벌귀족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건 실패합니다. 실패하는데 묘청이, 평양으로 천도하자 이 주장을 처음 꺼냈던 묘청이라는 스님이 생각보다 쌍남자예요. 가오가 있는 남자예요. 가다가 있는 남자예요. 아주 그냥 곤조가 있어. 이런 표현 자꾸 쓰면 안 돼. 하여튼 상남자예요. 어떤 자기만의 마인드가 있는 남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경으로 천도를 하는 게 안 되나요? 수도를 못 옮기나요? 안 되는데.
평양이 땅의 기운이 좋은데 거기로 수도 옮겨야 되는데 어떡하죠? 아, 문벌귀족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안 돼요. 아, 그러면은 수도를 옮기지 못하겠다. 그러면 평양이 수도인 나라를 제가 만들게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이 수도인 나라를 새로 만들어 버려요. 나라 이름은 대위고요. 연호는 천계라고 해서 내가 평양이 수도인 나라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는 이제 반란이죠. 이렇게 되면 반란이야. 그죠? 그래서 문벌귀족들 중에서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군대를 이끌고 묘청의 난을 진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김부식이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라는 건 묘청의 주장 즉 평양으로 천도하자는 걸 반대했다는 거겠죠. 그럼 이 인물은 뭐겠어요? 이 인물은 문벌 귀족인 거죠. 근데 이 김부식은요, 나중에 우리가 문화사 할 때도 배울 텐데 다른 걸로도 유명해요. 삼국사기라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역사를 담은 역사책을 쓴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삼국사기라는 책은요, 김부식 혼자 쓴 건 아니고요. 팀 저술이에요. 팀이 같이 공동 저술, 그러니까 조별과제야, 조별과제. 삼국사기라는 책을 쓰는 것 자체가 조별과제였는데 그 조의 조장이었어요. 대표 저자였고. 그렇게 어쨌든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이 김부식이에요. 그다음에 요 분은 이제 요거 우리 PPT 표지에 있었던 분인데 어떤 분이냐면 단제는 호고요. 단제 신채호 선생님이세요. 이게 이제 어떤 분이냐면 저기 뭐야 조선 말에서 일제강점기 전반기에 활동하셨던 역사가시고요. 역사 연구가시고요. 동시에 독립운동가세요. 독립운동가인데 이제 이분이 역사 연구가로서 한국사 연구가로서 봤을 때 이분 생각에는 묘청의 난이라는 사건이 우리나라 역사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보냐면 이분 생각에 묘청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지금 수도가 개경인데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 금나라를 몰아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즉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보시기에는 묘청대로 했으면 묘청의 주장대로 했으면 우리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서 금나라를 밀어내고 훨씬 더 북방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묘청의 난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한반도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묘청의 난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셨던 거죠. 아무튼 이런 분이 계신다라는 거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